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는 두 테이블 모두 2NF를 만족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그러면 이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 과정인 3NF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중복 데이터가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에 대해서 펑셔널 디펜던시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중복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가, 그것을 분석을 좀 해보면, 먼저 지금 보시면 employee name은 employee id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functional dependency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employee id가 employee name을 유니크하게 결정 짓는 거죠. 즉 employee id가 같으면 employee name도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디펜던시를 하나 볼까요? 얘는 보시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프라이머리 키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 아이디가 같으면 인플로이 아이디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는 건데, 보시면 얘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얘의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다른 키가 있잖아요. 이 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employee id는 employee name을 functionally determine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니크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employee id가 같으면 employee name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 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 키는 employee id를 유니크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얘 값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펑셔널 디펜던시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집합이 같으니까 결국은 얘도 얘와 얘 사이에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바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할 때 이 펑셔널 디펜던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가 정규화할 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하고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펑셔널 디펜던시, 즉 X가 Z를 결정하는 펑셔널 디펜던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약사항은 여기 보이시는 Y와 Z가 둘 다 모두 그 어떤 키에 대해서도 부분 집합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사실은 찾아보시면은 조금씩 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하고 또 얘가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어카운트 아이디가 뱅크 네임을 펑셔널리 디터마인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둘의 펑셔널 디펜던시도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조건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뱅크 네임은 이 키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걸려서 이 경우에는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혹은 이 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이 경우에만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에서는 어쨌든 이 펑셔널 디펜던시에 의해서 결국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employee id가 employee name을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예제를 들기 위해서 employee name만 했지만 employee name 말고도 생일이라든지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쭈쭈쭈 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employee id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 employee id에 functionally dependent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키를 통해서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가 생기니까 employee와 관련된 이 부분에 중복 데이터가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3NF가 정의가 되는 건데요. 이 3NF는 모든 non-prime attribute는 어떤 키에 대해서도 트랜지티브하게 디펜던트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3NF의 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non-prime attribute와 non-prime attribute 사이에는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가 non-prime attribute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functional dependency는 non-prime attribute 사이에 존재하는 functional dependency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3NF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테이블에서 이 functional dependency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펑셔널 디펜던시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이 테이블에 이 펑셔널 디펜던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줬어요. 옮겨주면서 자연스럽게 중복된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복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여기서는 employee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애트리뷰트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얘는 지워주면 안 됩니다. 얘는 남아있어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다시 조인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조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중복이 있다고 해서 지워주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NF는 모든 논프라임 애트리뷰트는 어떤 키에 대해서도 트랜지티브하게 디펜던트 하면 안 된다. 이게 3NF의 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줌으로써 이제는 이렇게 3NF를 만족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아까 2NF 하면서 나눠졌던 이 테이블도 실제로 3NF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NF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얘도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3NF를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모두 3NF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3NF까지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교화가 됐다 혹은 노멀라이즈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CNF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BCNF를 살펴볼 거라서 이 테이블 두 개는 잠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테이블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또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지금 뱅크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은행 아니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애트리뷰트는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펙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계좌의 등급은 스타, 프레스티지, 로얄이었고 우리은행 계좌의 등급은 브론즈, 실버, 골드였어요. 그러면 이 6개가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만 보면 이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인지 우리은행 계좌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뱅크 네임을 펑셔널리 디터마인 한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같으면 뱅크 네임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다면 굳이 중복이 발생하는 이 애트리뷰트를 계속해서 이 테이블에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된 룰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BCNF입니다. BCNF는 모든 유효한 Non-Trivial Functional Dependency가 있을 때 그 Functional Dependency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eft Hand Side에 있는 X가 반드시 슈퍼키여야 한다라는 이런 룰입니다. 그러면 이 BCNF 룰에 따르면 이 Functional Dependency는 이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테이블의 슈퍼키냐 하면은 슈퍼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슈퍼키는 그 개념 자체가 해당 테이블에서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하는 건데, 이 클래스만으로는 이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키가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펑셔널 디펜던시는 이 BCNF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non-trivial이라는 개념은 functional dependency가 이렇게 있을 때 y가 x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이 functional dependency를 non-trivial functional dependency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functional dependency는 당연히 non-trivial functional dependency고, 그리고 얘가 BCNF를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을 BCNF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테이블을 쪼개줘야 됩니다. 지금 이 펑셔널 디펜던시 때문에 BCNF를 위반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펑셔널 디펜던시를 다른 테이블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클래스와 뱅크 네임을 애트리뷰트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펑셔널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채워줘야 되는 데이터가 딱 6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모두 클래스를 각각 3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6개의 로우만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어 줬으니까 원래 테이블에 있던 이 뱅크 네임 애트리뷰트는 삭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조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클래스 애트리뷰트는 남아 있어야 되지만 원래 여기 있던 뱅크 네임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 할지라도 뱅크 네임이 중복돼서 데이터가 쌓이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BCNF는 모든 유효한 Non-Trivial Functional Dependency XY에 대해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이 X가 반드시 슈퍼키여야 한다라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이제는 이렇게 BCNF를 만족하게 됐고요. 그러면 BCNF를 설명하기 위해서 삭제했던 두 개의 테이블도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테이블은 3NF까지 만족하고 있었던 테이블이었는데, 사실 얘도 확인을 해보면 BCNF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전체 테이블은 BCNF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2NF와 관련해서 참고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NF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테이블에 있는 키가 컴파지 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진 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테이블은 2NF를 자동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2NF의 개념 자체가 모든 non-prime attribute는 그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키에 대해서 fully dependent 해야 된다, 이게 2NF의 정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non-prime attribute는 그 어떠한 키에 대해서도 partially하게 dependent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NF의 룰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어요. 이 테이블을 보면 팀 아이디와, 여기 아이디가 빠졌습니다. 팀 아이디와 등번호, 팀의 이름, 그리고 선수의 이름, 이렇게 4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팀만으로는 이 모든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백넘버만으로는 이 모든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지만, 한 팀 안에서는 고유한 등번호를 가지기 때문에 팀과 백넘버를 함께 사용하면 이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팀 네임은 사실은 백넘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팀 네임은 팀의 아이디만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 테이블은 2NF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non-prime attribute인데, 이 non-prime attribute가 이 키에 대해서 fully dependent 하는 게 아니라 partially dependent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으로도 결정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키가 컴파지 키, 즉 2개 이상의 attribute로 이루어진 컴파지 키가 있어야만 non-prime attribute가 그 키에 대해서 fully dependent 한지 아니면 partially dependent 한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해당 테이블에 컴파지 키가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은 부분적으로 디펜던트 할 경우가 아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2NF를 만족하게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요게 이제 보통은 맞거든요. 보통은 맞는 설명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인플로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는 인플로이의 아이디, 인플로이의 이름, 생일,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인플로이가 속한 회사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애트리뷰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름은 컴퍼니 값이 항상 이지닷으로 동일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컴퍼니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이지닷으로 고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이블에서 펑셔널 디펜던시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먼저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인플로이 아이디가 나머지 모든 애트리뷰트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펑셔널 디펜던시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펑셔널 디펜던시예요. 왜냐하면 지금 컴퍼니의 값은 언제나 항상 이지닷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얘는 특정 어트리뷰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어트리뷰트라도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집합을 통해서 펑셔널 디펜던시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집합 개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애트리뷰트를 가지지 않는 공집합 얘도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컴퍼니는 논프라임 애트리뷰트니까 결국은 지금 이 논프라임 애트리뷰트는 이 키에 파셜리하게 디펜던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 테이블이 2NF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NF를 만족시키도록 테이블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트리뷰트는 얘와 동일하게 컴퍼니라고 해주고,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값을 이지닷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얘는 딱 하나의 값을 가지는 테이블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돼야만 얘가 2NF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코너 케이스고, 보통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요 명제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키가 컴파지 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컴파지 키가 해당 테이블에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테이블은 자동적으로 2NF를 만족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나눠줘야만 이 경우에는 2NF를 만족하게 된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까지 테이블을 쪼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나는 이렇게 쓰겠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화의 반대, 반정규화 혹은 역정규화라고도 하는데요. 테이블을 너무 많이 잘게 쪼개면 여러 테이블들이 다 동시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성능에 조금 느려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도 조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쪼개지는 않겠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BCNF 같은 경우에도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쪼개지는 않겠어, 그래서 3NF까지만 쪼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래 쪼갰던 테이블을 다시 합치는 과정, 이거를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디노멀라이제이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혹은 구조를 조정을 할 때 과도한 조인과 중복 데이터의 최소화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실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정규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1NF부터 2NF, 3NF, BCNF까지만 살펴봤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따로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얘네들은 쓰이는 빈도에 비해서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전략적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추가로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규화 관련해서 3번의 영상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쿼리의 성능과 관련 있는 인덱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